정조 임금이 어머니의 회갑을 맞아 화성 행차를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 E뉴스에서는 정조의 화성 행차 전 과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혁을 꿈꾼 왕, 정조의 업적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E뉴스의 최현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수원 화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성은 정조의 명에 의해 새로이 건설된 성곽도시였는데요.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 무려 13번이나 화성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1795년에 있었던 화성 방문은 아주 특별했는데요. 총 8일간의 대규모 행차로 그 모습이 매우 화려하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조가 화성에 행차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95년은 정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이한 해였는데 아버지 사도세자 또한 해경궁 홍씨와 동갑으로 살아있다면 함께 회갑잔치를 올릴 수 있는 해였습니다. 이에 정조는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화성에서 열고자 합니다. 마침 화성 건설이 진행 중이었고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자신의 권위를 알릴 필요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가마 2개를 특별히 제작하고 창덕궁을 출발, 화성으로 가는 7박 8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날, 정조 일행은 배다리를 이용해 용산에서 노량진 쪽으로 한강을 건넜습니다. 정조는 왕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이 떨어진다고 여겨 배 36척을 한 줄로 띄워놓고 그 위에 나무판을 놓아 연결한 배다리를 만들어 강을 건넜습니다. 행렬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보면 그 인원이 무려 1779명이며 실제 행렬은 더 많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 화성의 장안문을 통과해 화성 행궁에 도착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수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시험을 실시해 문과 5인, 무과 56인의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한 후 화성의 서장대에서 군사 5,000명의 훈련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드디어 다섯째 날,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가 열렸는데요. 3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춤과 노래가 있는 성대한 연회를 펼쳤습니다. 이날 연회에 참석한 70세 이상과 61세 된 노인에게는 비단 한 필씩을 하사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화성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또 노인 171명을 초대해 음식을 베풀었는데 모두에게 왕과 똑같은 밥상을 대접했습니다.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7째 날과 8째 날에는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묘소가 보이는 마지막 고개에 다다르자 여봐라, 좀 천천히 가자꾸나. 아버지, 다시 오겠습니다. 정조의 발걸음이 더뎌지며 아버지와 헤어짐을 아쉬워했는데 이후 이 고개를 더딜 지자를 써 더디게 가는 고개란 뜻의 지지대 고개라 불렀습니다. 화성 행차는 정조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다하지 못한 효도를 하고 싶은 효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해서 백성들은 정조를 효심이 깊은 왕으로 징송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행한 군사훈련을 통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강화된 왕권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등 자상한 왕의 이미지를 만방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화성은 공사가 1년 정도 진행된 상태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정조가 건설을 명한 화성. 화성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정조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인 영조에 의해 뒤주 속에 갇혀 세상을 떠난 비운의 왕자였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조선에서 땅의 기운이 제일 좋다는 수원으로 옮겨 아버지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자신의 왕권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묘를 옮기려는 자리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조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새 도시를 만들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의 설계와 건설에는 정약용과 최재공 등 정조의 믿음이 두터운 신하들이 참여했습니다. 화성 건축에는 견고하면서도 크기가 일정해 작업하기가 쉬운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정약용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거중기를 사용했는데요. 덕분에 성곽 공사에 필요한 무거운 돌을 쉽게 운반할 수 있었고요. 대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화성에는 4개의 큰 문이 있는데 보통 다른 성들의 경우 남문이 정문인데 비해 화성은 북문인 장안문이 정문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묘를 살피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화성을 찾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북문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문으로 삼은 것이죠. 장안문을 비롯해 화성의 성문에는 적으로부터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항아리 모양의 벽을 한 겹 더 쌓았는데 이를 항아리 옹자를 써 옹성이라 부릅니다. 또한 주변을 감시하며 구멍을 통해 적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공침돈이라는 망로를 만들었으며 정조가 방문할 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행궁도 지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면 이를 기록과 그림으로 남기는 책을 만들었는데 바로 의궤입니다. 해서 화성 건설 후에도 그 모든 과정에 적혀있는 화성 성역 의궤가 편찬되었는데요. 이 의궤에는 화성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건설 방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건설 공사에 참여한 인원이 연 70여만 명, 공사비는 총 80여만 냥에 이르는 거대한 공사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문 기술자들이 동원됐는데 석공 2명에게 하루 6대의 쌀과 사전 5푼의 돈을, 목수에게는 사전 2푼을 지급하는 등 작업한 일수를 하루에 반까지 철저하게 계산해 임금을 지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성 건설은 정조의 안정된 왕권과 절정기에 이른 조선의 문화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과시하는 대공사였으며 이후 화성은 수도권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화성은 한국전쟁 당시 포탄을 맞아 많이 파괴되었는데요. 다행히 화성 성역 의궤 기록 덕분에 1975년부터 복원공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옛날 모습 대부분을 거의 복원하였습니다. 다른 성과 달리 화성은 새로운 성곽 양식을 지녔고 그 건설 기술 또한 뛰어나 1997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화성 건설과 화성 행차를 통해 정조는 효심이 크며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해 힘쓴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조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정조는 어떤 인물이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그의 업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조는 모든 당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와 대립했던 붕당의 이간질로 영조는 자신의 아들을 미워하게 됐고 결국 뒤주에 8일 동안 가두어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11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정조. 그는 아버지를 이어 세손이 되었지만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보내는 자객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정조는 어릴 적부터 암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벽까지 잠을 안 자며 독서를 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세손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밤잠을 안 자고 독서하다가 새벽 닭이 울고 나서야 잠자리에 든 것이 몇 날 몇 밤이던가. 붕당 정치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한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할아버지 영조의 정책이었던 탕평책을 더욱 강화해 실시했습니다. 각 당의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했으며 박제가, 이덕무와 같이 능력 있는 인재라면 서울 출신이라도 신분에 상관없이 뽑았습니다. 또한 반대 세력인 심환지와 같은 인물과도 적극적으로 편지를 나누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고 개혁 정치를 추진하기 위해 왕권 강화에 힘썼는데요. 이에 왕의 직속 부대인 장용령이라는 친위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설치해서 정조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이들과 밤을 새며 토론을 하여 자신의 정책에 반영하였고 대전 통편 동문 휘고와 같은 수많은 전문 서적을 간행했습니다. 정조는 이를 바탕으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경제 정책도 실시했습니다. 나라의 허가로 물건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장려했으며 광산을 개발해 상공업이 발달하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힘썼습니다. 이후 정조는 화성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건설한 후 새로운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이러한 구상은 실현되지 못한 채 정조는 49세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조는 평소에도 부스럼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온몸으로 종기가 퍼져 종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조가 구상한 개혁 정책은 좌절되었지만 탕평책으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개혁 정치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 영조를 이어 조선의 중흥기를 이끌어 나간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조가 개혁 정치를 시행하고 있던 무렵 유럽에서는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찾고자 투쟁하는 시민혁명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 후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지중해의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 프랑스의 군사학교를 다녔습니다. 1789년 프랑스는 시민혁명으로 루이 16세를 몰아내고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이때 나폴레옹이 나타나 정권을 잡고 혁명에 반대하는 나라들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 승리하면서 유럽 각국으로 프랑스 혁명의 자유정신이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 나폴레옹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1804년에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라는 말을 하며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 하지만 유럽 연합군들이 프랑스로 쳐들어오자 나폴레옹은 워털루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 전투가 바로 유명한 워털루 전투인데요. 이후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돼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역사 이뉴스
오늘은 정조의 화성 행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성은 정조의 개혁 정치 의지가 담긴 대표적인 본보기인데요. 갑작스런 정조의 죽음으로 인해 그가 개선하고자 했던 조선 사회의 문제점들이 해결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안타깝게 역사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역사 이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